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언어적인 어떤 이합, 어떤 합종, 결합, 간섭에 의해 가지고 한국어는 어떤 성격이 만들어져 있느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언어를 이것만 보면 한국인이 어떤 언어 계급사회를 살아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타이틀이 언어의 계급화라고 써있죠. 얘를 할아버지께서 편찬하시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어의 계급화에 대한 것들을 한국어에는 위계 언어잖아요. 위계 언어예요. 그래서 존칭이 있고 막 그러죠. 그 존칭이 잘 발달된 게 저 인도 드랍이다. 그 다음에 시노티베트의 중국어는 덜하는데 티베트 버마 계통, 아까 나를 응아라고 발음했던 1인칭 대명사 응아를 썼던 사람들은 전부 한국하고 유사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계를 많이 따져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1인칭 대명사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우리 일본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1인칭 대명사가 두 개잖아요. 나하고 나를 낮출 때 쓰는 저는 뭐냐? 그거는 한자의 낮을 저자예요. 나가 있었는데 평등한 상태에서 나에서 자기를 낮추는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한자를 갖다 쓴 거죠. 낮을 저자를 쓴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일본은 뭘 선택했냐? 엎드릴 복자를 선택해서 복구라는 말을 자기를 낮추는 말, 겸양의 언어로 선택한 거예요. 한자어가 이렇게 영향을 후대에 마침 미치면서 1인칭 대명사가 계급적으로 분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 계급화를 할아버지께서 편찬하시다를 갖고 간단하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이 하층 계급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선주민이 하층 계급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똑같아요. 수메르인들이 나중에 하층민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농경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왜? 먼저 문명을 일궜지만은 떠돌이 야만인들, 수렵 채집민이랄지 유목민에 의해서 무력으로 짓밟히지 않아요. 그리고 농경민은 온순하고. 그래서 먼저 문명을 일군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산적들, 유목 세력 이런 세력들의 말발굽에 침략에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농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문화의 힘은 굉장히 강하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략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한어를 유지했잖아요. 한어의 송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중심에 놓고 북방어를 수용하면서 약간씩 변형을 줬을 뿐이다. 우리 한반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인류 역사는 공통이다. 일반적으로 산적들이 와서 산악지대 민족들에 의해서 평원 지역의 문명 지역이 나중에 다 복속이 돼요. 일반적으로. 중국도 진나라 서쪽에서 온 세력이 동쪽의 산동반도랄지 평원 지역, 황하, 하류 지역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면서 한나라로 바뀌는데 진나라도 바로 서쪽의 산적들이었다. 우리도 볼까요? 우리도 신라가 태백산맥 근처에 살던 산적들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좀 안정된 지대에 있죠. 왜?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외부로 침략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에가 척박하고 농토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서쪽의 넓은 평원지대를 자꾸 내려다보면서 공격하죠. 그리고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원지대 사람들은 저 산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적죠. 그리고 순회. 그런 현상이 동서양을 만나라고 인류 역사를 보면 산적들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전복되면서 계속 그 패권이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라를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외교를 통해서 중원의 지정학을 이용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그걸 성취했지만 그것이 한국 역사에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장애로 나중에 후대에 부작용을 오늘날까지도 일으키고 있는 면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됐든 간에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 내용은 드라비다어가 가장 하층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층민 언어가 살아남아 있죠. 나, 너 인칭 대명사어가 이 상층 계급의 인칭 대명사를 안 쓰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드라비다어의 인칭 대명사 나, 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층 민중인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개념,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인들은 환단고기 사관보다도 이 드라비다어 사관을 쫓아야 돼요. 그 좌파 사관 쪽에서 봤을 때도 이 드라비다어를 무시하면 안 돼요. 환단고기적 성격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기층 문명적 기층 문화는 드라비다어가 선두주자였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층 민중의 말이네. 최근까지 별로 못 살고 남방의 더운 좀 게을러 보이고 시커먼 사람들의 족속과 관련되는 언어이고 문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을 안 보려고 자꾸 하는데 동남아를 무시하고 하고 인도를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빙하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인류 역사의 문명적 요람은 어디였다? 인도 대륙이었다. 인도 대륙이었다. 인도 대륙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최초민이 수메르가 자리 잡는 거고. 근데 문명의 발생 연도로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를 먼저 쳐요. 근데 저는 인도 대륙이 엄청난 그 잠재력이 있는 지대다, 위치가.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그래요. 빙하기 때부터 그랬다. 거기 빙하기 때도 사람이 많이 살았고 따뜻했기 때문에. 드라비다어가 기층 민중이 말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한국의 가가 거기에 되는 가. 아까 그 미얀마 공주 여자분 가를 쓴다잖아요. 근데 드라비다어, 현재 드라비다 타미로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어요. 근데 미얀마의 그 여자분이 사는 말에는 가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어의 주격조사 가하고 일본어 주격조사 가하고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비다어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남방에서 온 언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드라비다어에 들어가서 이게 기층 민중의 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는 보통 동등한 사람 내지는 아랫사람한테 쓰잖아요. 할아버지를 할지 윗사람한테 안 쓰잖아.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할아버지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써요? 할아버지께서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 가보다는 계급이 위인 거예요. 똑같은 주격조사인데.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몽골어에서 주격조사가 없었다 이잖아요. 몽골어의 주격조사가 아니고 몽골어의 대격하고 그 다음에 탈격, 뭐뭐로부터가 결합된 것이 주격조사로 역할로서 지배의 언어, 지배자들이 언어가 이제 알타이어입니다. 알타이어, 몽골어.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관에서는 이 알타이어 깨서 사관인 거예요. 깨서 사관. 다시 한번 아까 거기를 한번 볼까요? 몽골어. 여기 대격이라고 써 있죠. 개, 목적격, 을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목적어인. 에게. 이거 모음조 때문에 이런다 있어요. 에게 기본 그야 후음, 기역 발음, 지 발음, 그러니까 그 대격, 목적격,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그 대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붙어? 탈격, s, 뭐뭐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스,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스 목적, 대격, 거기다 탈격을 출발하는 거. 근데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께서 몽골어가 이렇게 쓰이면서 높임말로서의 주격조사로 자리 잡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계급이 형성됐죠.
드라비다어보다는 알타이어가 한 계급 위였다. 왜 이 사람들이 부요를 만들던 그 초기에 정복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배 정복자들은. 환단고기는 뭐냐면 지배 정복의 보수사관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족들 야만성, 정복, 힘 그러면서 국가가 나오죠. 국가는 폭력의 기초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폭력적 언어, 폭력 세력이죠. 유목민족, 말타고, 징기스칸, 그 다음에 흉노, 전보여, 무력을 통해 폭력, 권력, 그러니까 깨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나중에 와서 요것이 이제 지배적 성격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 뭐가 되느냐? 여기 보면 이게 한자어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섭니다. 이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더 가속화돼요. 왜 그러냐? 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한자를 송조까지 섞어서 쓰면서 이 토백이 드라비다어와 섞이면서 경상도 방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 부여하고 만드는데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이게 한반도와 만주를 대부분 차지해가지고 한 6, 700년 살았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지배어였어요, 지배어. 근데 이 언어가 망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가야까지 다 망해서 일본 열도로 잔당 흘러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말을 쓰고 살았는데 신라는 중국에서 난리 피워온 사람들이 중국 성조 익수관, 진안교체기 이후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뭐 했겠어요? 중국말을 성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대의 산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그 드라비다어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한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지배층이 들어온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원과 한자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한자음을 수용하되 나중에 음소문자의 영향도 있지만은 보다 단정하게 중국음을 다 기억하면서 한자 발음이 보다 정확하게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통일한 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요계통의 영향을 받은 그러면서 좀 낯설고 몸에 잘 안 맞는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만들었던 일본인들은 망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오스트로네시아 언어적 습관 때문에 음절 문자를 만들었고 자음과 모음만 결합하잖아요. 정성 받침이 없어. 그런 언어 습관 쪽에서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자를 수용해. 그러니까는 뭐 박도 박구, 이렇게 결과도 개칙가, 객가, 이렇게 학교도 학교가 같고 이렇게 희한한 발음으로 한자를 수용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통 중국어를 쓰던 사람들이 만든 신라인들이 다 한반도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뭐 다 집어삼킨 건 아니지만 그 언어를 중심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한자어 발음이 송조는 사라지면서 축약돼 가지고 또 세종대왕의 업적에 의해 가지고 음소문자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자 발음이 음소문자로 축약돼 있으면 단정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얘기 또 옆으로 장황히 하느냐? 할아버지께서 이게 보면 편할 편자거든요. 편찮으시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라남도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저 옆에 또 작은 아버지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죠. 3대가. 그럼 어릴 때 할아버지가 편찮으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린애가 뭘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픈데요? 전라도 말로 해야 돼. 할아버지 아픈데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냐? 소통을 확 치면서 왜 할아버지한테 아프다는 할아버지가 아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할아버지께는 편찮으시다. 따라서 해봐.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그럼 따라서 하죠.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높임말을 이렇게 편찮으셔를 써야 하는 겁다.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살았어요. 근데 가만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물리가 트이고 언어도 알고 그러니까 이 편자가 한자잖아요. 한자. 이 아파는 뭐예요? 아파는 좀 이따가 이제 드라비다어. 이 아파가 드라비다어예요. 드라비다어에서 아파가 아파예요. 응? 이게 아파는 뭐냐면 이게 드라비다어인데 이거는 평범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쓰면 안 된다. 윗사람한테. 뭘 써야 돼? 한자를 써야 돼. 한자. 그리고 모화주의 사고가 아주 그냥 이제 갈수록 팽배해가 고려 지나고 조선 오면은 조선시대 오면은 전부 한자로 동네 이름도 바꿔. 응? 두터바이꼴도 후암동으로 바꾸고.
그래서 한자에 함락되는 완전히 조선 시대로 오면서.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은 식자로서 인정 못하는 중국인 똘마니가 되는 문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엊그저께까지 있었어요. 국한문 혼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TV 보고 신문 보고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떤 논쟁이 잘 벌어지냐 하면은 한자가 최고래. 한글은 알맹이가 없어갖고 글자 같지도 않다 이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1903년생인데 일제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조선시대 양반 나부랭이라는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똥꿀, 개꿀, 암꿀 그러지. 자기를 아주 비하하고 산 거야 그냥. 한자에 미쳐갖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다니까. 이게 뭐 근데 한자를 써서 높임말을 만들었던 거 알 수 있죠. 한자가 신라 통일 이후에는 갈수록 최상위 계급의 언어가 된 거예요. 한자가.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거 보면은 문법이랄지 말은 드라비다어 말은 할아버지는 이게 할은 이거 몽골어예요. 뭐 큰 아버지인데 크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지. 아버지보다 위에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보다 크다. 칸 할아버지야, 칸 할아버지. 근데 활음조에 의해서 한할아버지가 된 거죠. 할할아버지. 몽골어예요, 이게 몽골어. 이게 몽골어. 요거는 드라비다어. 아빠치. 드라비다어로 아빠치라고도 해요. 그리고 중국어, 한자. 한자가 신라 통일에는 최상위에 가는 거예요. 조선 성략 4대주의는 완전히 한자 모르면 사람 취급도 쌍놈이야.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언어의 계급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거 계급 이제 타파해야 돼. 그냥 아파해도 돼. 우리 언어는 너무 계급적. 요즘 많이 바뀌었죠. 좀 언어도 민주화 시켜야 돼.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 지식인들이. 중국인들은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어에도 제가 조선족 어떤 교수님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혁명 이전에는 중국어에도 존칭이 많았대.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중국어의 존칭,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가 존칭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중국어는 원래 존칭이 없는 언어예요.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 존칭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언어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언어죠. 제가 보니까 그래. 제국을 경영할 만한 언어죠. 한국어나 일본어는 제국을 경영할 만한 언어가 못 돼. 왜? 속 좁은 언어야. 계급 엄청 따지고 위아래 따지고 감정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언어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중국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나눠야 나눠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거지가 일본이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거칠어 보이죠. 건들먹거리고. 홍콩 영화 보면 옛날에 돈도 던지잖아요. 막 우리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건네주는 돈 던진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방인들을 그 한자를 갖고 수용하기가 쉬웠어요. 제국을 경영하기가 오히려 편하죠. 제국의 언어는 소심하고 뻑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경제성이 있어야 돼.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계급적이면 안 돼. 자, 언어의 계급화는 이렇게 했고요. 한국어는 이렇게 계급화된 이유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인도 드라비다 인과는 유전적으로는 가까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HLA 유전자 연구에서 약간은 이게 인도 남부와 동아시아 인구 집단 간의 초기 접촉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로만 나요.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멀다 이거죠. 유전적으로는 멀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야인과 남방 유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조모닌과 일본 가야인에게서 유골에서 관계가 있다는 거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왕옥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 공주, 아유타국의 공주 황옥이 김수로 왕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한국어가 또는 풍속이 진짜 드라비다인처럼 인도 타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유사할까? 한 여자가 시집와갖고 물론 몇 명 사절을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오긴 했겠지만 공주 정도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거의 가야에 끝났잖아요. 실제 가야는 일찍 제일 먼저 망했고 그 언어가 한국 언어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언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은 부여예요, 부여. 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가 만주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꽤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백제인들도 부여에서 나왔고, 부여. 난어를 쓰던, 이게 부여가 난어를 썼던 거예요. 난어를 쓰면서 알타이와 결합했기 때문에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의 전에 고구려 부여어는 퉁구스어, 선비 몽골어, 서쪽의 투르크어하고 달랐다. 인칭 대명사가 다르다는 것도 방금 전에 제가 증명해 보였잖아요. 달랐다고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접촉에 의해 가지고 격조사의 많은 부분들이 한국어에 수용됐다. 그것은 부여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난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20만 명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중국 남부에 흩어졌다면은 그게 라우족일 가능성이 크다. 라우어가 그러면은 고구려의 잔영이지 않나. 그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아사살 카라 문명의 핵심 주춧돌의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확실하게 인도 드라비다고 너였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입장에서 한국의 고대사를만 몰아가면 안 된다. 부여는 인도 드라비다어의 언어적 성격이 깊이 배어있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나중에 그것도 그런 동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도 드라비다인들은 드라비다어를 쓰는 미얀마 아마 티베트 버마 계통의 종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언어는 드라비다와 언어와 드라비다 풍속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그 세력이 이렇게 일본 열도로도 오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걸 따라서 이게 산동반도가 섬으로 있을 때 이미 정착했고 보다 안전하면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에 고대 아사살 카라 문명의 중심을 이루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서쪽에서 오는 송조, 시노티베트어 주나라 이후에 건국 이후에 이게 작살이 나는 거죠. 이걸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인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얘기를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보고요. 이거 먼저 보고 강태공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중국 문명의 근원은 인도 드라비다어인이다. 인도 드라비다어에 가까운 말을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도 드라비다족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어를 한자로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버마 계통 사람들과 유사한 유전 인자의 그런데 언어 문화적으로는 드라비다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BC 3300년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부터 융성했던 이때 인더스 드라비다 선진 해양 문명 이때 융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BC 3300년이니까 선진 해양 문명이 산동 반도를 기반으로 내륙으로 확장하면서 문명의 초석을 형성했다. 이게 드라비다어에 가까운 언어를 쓰면서 현재 한국어와 유사한 그런 인종적으로는 동아시아인과 유사하긴 했죠. 내륙의 시노티베트 송조를 가진 세력과 경쟁하고 접촉하면서 습합되었다. 그러는 과정에 하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라는 역사상으로 문명사적으로 확실하게 유적이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중국 역사에서도 문명은 상나라로 보는 겁니다. 갑골문과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관례제 장치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원시 어떤 사회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동북방의 하가점 하층 문화, 이걸 이제 당군조선이라고 이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알타이어 세력이에요. 하가점 하층 문화, 알타이어 세력. 근데 이게 알타이어 세력만 있을까요? 저희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당군조선이 하가점 하층 문화일까?
그것도 약간 의미가 오히려 하가점 상층 문화가 단군 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가점 하층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탱그리칸을 음차하는 단군의 성격이 약한 사람들이죠. 하가점 상층은 유목 세력이 이 하가점 하층을 짓밟고 들어선 정복자들의 문화가 하가점 상층이죠.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왔던 유목 지역 알타이어, 흉노랄, 이게 튀르크랄지 몽골 선비 계통에 가까운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힌 세력이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후가 추워지면서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항하하리와 산동반도 지역에 이제 낙원이 펼쳐지면서 그 황무지 개척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하가점 하층 문화가 붕괴되니까. 그리고 그게 유목 세력은 이제 하가점 상층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세력이 남하하여 상나라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바로 여기 지도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BC 1900년에서 BC 1600년 그러니까 상나라가 1600년에 건설되니까 하나라 시대죠. 하나라 시대에 이 중원 지역에 이게 산동바도인데요. 문화의 분포예요. 여기 보면은 서쪽에는 이리두 문화가 있고 이게 송조를 쓰는 시노 티베트 언어와 관계되는 족속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드라비다어에 기초한 한국인의 조상들 강한 아사다 카라 문명적 성격이 강한 게 악성 문화, 대문구 문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이게 육지로 바뀌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넓혀지죠. 여기에 하가점 하층 문화가 붕괴돼 갖고 내려와. 즉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단군 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이 하치론 문화예요. 하치론 문화. 여기서 자리를 잡던 이 세력이 이 이리두 문화적 성격의 하나라 족속을 짓밟고 들어선 게 여기에 상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원 문명의 시작입니다. 상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면서 이 악성 문화와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하치론 문화의 상나라 사람들이 안 친해요. 계속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 하치론 문화 세력, 이 동북방에 하가점 하층 문화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이 홍산 문화 계열적 영향을 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옥기랄지 모든 문화가 여기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령 문화의 시작이죠. 이 세력이 나중에 상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북방으로 이동하면서 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타이어 계통의 족속일 가능성이 크죠. 예족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맥족이 되는 거예요. 맥족. 이건 드라비다 계통의, 그러니까 고구려가 부여 계통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게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예와 맥이 섞여서 한자 문화권의 갑골문 이런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나중에 이 세력이 이 상나라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게 주나라죠.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BC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있다가 1046년 이후에 주나라 이 지역 이 이리두 문화 후예들 송조로 쓰는 시노 티베트 계열의 언어들 한어 이게 뒤집어 엎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면서 봉건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주나라 봉건제. 그게 주나라죠. 그러니까 BC 10세기 정도 되는 거예요. BC 10세기 이후에 이제 주나라가 이걸 이 세력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세력도 이렇게 드라비다와 아사달 문명 황무지 개척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달 문명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이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내올라온 면도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 상이 이렇게 있다가 이 상이 망해서 주가 들어선다 이거죠. 근데 그 주나라가 상이 하를 복속하고 동이 드라비드와 경쟁 습합했다 이 말이에요. 동이와 BC 1600년에서 1046년 상나라 시기죠. 이것은 역사상 첫 제1 알타이어족 동이 중원화 동화됐다. 자, 여기 거의 600년 가까이 되죠. 600년 동안에
이 알타이 족속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국가를 이루고 살았으면은 이 지배자들의 언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노 티베트어에 동화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제1차 알타이어족 동이 중원화 동화, 중원어 동화, 시노 티베트에 동화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동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도 한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족, 화족이 됐다 이게 하죠. 뒤에 보면은 흉노 알타이어족이죠. 튀르크가 주도했을 거라고 봐요. 선비, 여기 몽골계죠. 거란도 몽골계, 여기 선비하고 같은 계열이. 여진은 퉁구스. 나중에 이제 몽골, 금나라, 원나라. 요거는 몽골 선비, 몽골계죠. 선비는 여기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건 퉁구스계.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알타이어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부요어가 아니에요, 부요어. 부요어는 고구려 드라비다어와 알타이어와 결합하면서 나 너를 유지했던 족속이고, 이네들은 1인칭 순음, M 내지는 B 계열의 1인칭 대명사, 2인칭 치음, 치 내지는 시를 썼던 2인칭에 그런 족속의 알타이 족속들이 지속적으로 중원을 넘보면서 계속 동화에 들어가죠. 중국에. 그래서 용광로의 팽창사다. 왜 용광로라 하느냐?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크든 작든 그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다 동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 동화 안 되고 남은 종족들이 북쪽에 몽골, 서쪽에 투르크, 그 다음에 위그르, 아제르바이잔, 동투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동화 안 되고 남아있는 이 알타이어족들인 거죠. 근데 상당수는 중원의 한자 문화권에 들어와가지고 앉으면은 녹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스스로 팽창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동화되면서 팽창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1차 알타이어족 동이 중원화 동화하면은 요거 2차의 흉노가 나중에 또 동화되죠. 기원 전 한 3, 4세기부터 시작했고 기원 전후까지. 그 다음에 선비가 또 동화되죠. 5호 16국 시대에 동화되죠. 50. 그 나중에 수당도 이 선비족이 세우죠. 거란족도 나중에는 뭐 여진하고 뭐 왔다 갔다 장군 멍군 하는 과정에서 또 몽골이 또 그걸 뒤집었고 해가지고 이 전부 상당수 이건 흩어져 버려요. 거란족은. 이거는 완전히 동화되고. 여진은 자기 본토로 돌아가죠. 그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청을 세우죠. 몽골은 또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동화는 안 되고. 일부는 동화됐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 중원의 역사는 용광로 팽창사다 이 말이에요. 침략자들이 동화되는 역사. 이게 그리고 BC 1046년 이게 뭐냐? 상나라가 주나라에 멸망한 날이에요. 멸망한 때예요. 이때에 이 주문왕이 이제 상을 평정했으니까 다시 중원직을 재편성하는데 관료제를 실시하죠. 그게 바로 주나라 봉건제인 것입니다. 종법적 봉건제. 그 종법적 봉건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족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 이후에 고려 지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되면 완전히 일반화되죠. 원래 족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한국에도 귀족들은 좀 비슷한 거 있었겠죠. 제나라 강태궁이 제나라 지역의 왕으로 봉해지죠. 제나라 지역에. 산동보다는 약간 서쪽에 있는 거예요. 산동 동의를 융합하고 축출하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동유가 몰락하고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 시노 티베트 계열에. 그리고 일부는 북쪽으로 도망치고 남쪽으로 도망치고 그러는 거죠. 동북방 만주로 이동하는 일부는. 그 지역에 있던 알타이 계통들하고 또 섞이고 그러죠. 알타이 몽골 선비계와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 사람들은 동북공정에서 이걸 맥족을 그런 식으로 형성됐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맥족 계열의 성격이 고대 드라비다 계통이 이동해 와가지고
만주와 한반도에 이미 만주 요소 지역에 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상족의 유명 기자도 들어오죠. 이거는 알타이어계, 이거는 한 시노티베트의 기자는 더 가깝다고 봐요. 맥 쪽은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세력이니까 이거는 드라비다어를 쓰는 계통의 성격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고구려계죠, 고구려. 이거는 이게 요거의 기자 세력도 합류 후 몽골 선비계와 결합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런 사람들이 조선과 부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맥족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는 그래서 상나라와 관계가 있고 맥은 산동반도의 이족, 동이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이 주축 세력이 되어서 만주에서 제기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와신 상담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부여가 BC 5세기, 4세기, 3세기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금씩 모양 역사서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상나라가 멸망한 10세기, 1세기에서 주나라 시대의 BC 5세기까지 약 500년 정도는 약간 암흑사예요. 동북방의 역사가 암흑사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부여족이 규모를 키우고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BC 3세기가 되면은 역사서에 본격적으로 부여가 출현하죠. 그리고 그 부여로부터 고구려 나오고 백제나고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로 팽창하면서 일본 열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부여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동반도의 그 드라비다어 계통의 난어를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를 난어를 쓰는 족속은 어떻게 쫓겨나느냐?